장모님,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너무 좋아. 부평 꽃집 작업실에서 국화다발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혼자 남은 꽃들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예진이었죠.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네요. 인천의료원 응급실에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꽃집 문을 닫고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교통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커튼을 젖히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침대에 누운 예진의 팔과 다리에 보라색 멍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거든요. 담당 의사는 심한 타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다면서 하루 입원 후 퇴원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사위 민석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네요. 평소 당당하고 활기찼던 그 남자가 완전히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만 비비고 있었어요. 예진을 병실로 옮긴 후 민석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그저 자기 잘못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석을 돌려보낸 후 병실로 돌아왔어요. 예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네요. 결국 예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몸이 아파서 참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민석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민석의 지나친 애정 표현 때문이라고 했네요. 민석은 대학 시절 럭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금도 송도에서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키 187cm에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문제는 그 넘치는 체력이었던 겁니다. 예진은 사무직에서 매일 야근에 시달렸어요. 원래 체질도 약한 편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빈혈과 만성 피로를 달고 살았거든요. 집에 돌아와도 쉴 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석의 요구를 거절하면 상처받을까봐 계속 참았다더군요. 하지만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예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부부였는데 말이죠. 다음 날 예진을 퇴원시켜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석에게는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다고 전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사흘이 지났네요. 예진은 친정집에서 푹 쉬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민석 이야기만 나오면 몸을 떨었어요.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저녁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더군요. 예진 몰래 만나기로 했죠. 부평 꽃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셔터를 반쯤 내린 꽃집 앞에 민석이 나타났네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5kg은 빠진 것 같았고 눈 밑 다크서클은 턱까지 내려왔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채였습니다. 안쪽 작업실로 그를 안내했어요. 국화 향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죠. 따뜻한 녹차를 내왔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더군요. 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예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상담도 받아봤고 의사에게 처방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는 겁니다. 운동량을 늘리라는 조언대로 새벽 운동까지 추가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민석의 고백을 듣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젊은 남자가 가진 넘치는 에너지가 단순히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예진과 맞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네요. 남편을 여의고 9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자로서의 감정은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그런 건 이미 지난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민석의 탄탄한 팔뚝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남자의 체온, 단단한 근육, 거친 숨소리. 오래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위를 보고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심장은 이미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더군요. 녹차를 따르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민석의 허벅지 위로 쏟아졌어요. 황급히 티슈를 집어들고 닦아주려던 순간 손끝이 그의 허벅지에 닿았네요. 바지 위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이었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민석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네요.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석이 서둘러 티슈를 받아 바지를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9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예진이는 이 남자를 감당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다르죠. 9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활발한 부부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체력도 괜찮은 편이고 꽃집일로 매일 움직여서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본능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수면 위로 떠오르더군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를 배웅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어요. 내일 저녁에 다시 오라고 꽃집 안쪽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자고 말해버렸던 겁니다.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꽃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네요.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 거울을 봤어요. 50대 중반의 얼굴이었지만 관리를 꾸준히 해온 덕분에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몸매도 날씬한 편이었어요. 피부도 탄력이 있었죠. 꽃집 일로 화학약품을 많이 다루는데도 손 관리를 열심히 해왔거든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민석이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꽃집에 나타났네요.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셔터를 내렸습니다. 안쪽 작업실로 그를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 아로마 오일을 준비해뒀습니다. 라벤더와 로즈마리를 섞은 오일이었어요. 민석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손에 바른 후 그의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뭉친 근육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운동으로 쌓인 피로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천천히 어깨, 등, 허리를 차례로 풀어줬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깊숙이 압력을 가했어요. 민석이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네요. 한참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지는 손목 힘이 약해서
이런 걸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묘한 우월감이 들었습니다. 젊은 딸보다 내가 이 남자를 더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사지를 마치고 손을 씻으러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이었어요. 작업실로 돌아오니 민석이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9년 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날부터 민석은 매일 저녁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꽃꽂이를 배운다는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변명조차 필요 없어졌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작업실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마사지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민석은 제게서 예진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찾았어요. 자신의 힘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저 역시 9년 만에 다시 여자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잊고 있던 감정과 욕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작업실 창문 너머로 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집 뒷문 앞 흙바닥에서 남자 구두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어젯밤 비가 온 직후 찍힌 신선한 흔적이었습니다. 발자국 크기로 봐서 성인 남자가 분명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왜 지켜봤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꽃집 계산대 위에 노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분명 어제 저녁에는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와 놓고 간 게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업실 창문 너머로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민석과 제가 함께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쪽지도 들어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예진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도 문제지만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았거든요. 예진은 엄마와 남편의 관계를 알게 되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급히 민석에게 연락했어요.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만난 민석에게 사진과 협박 쪽지를 보여줬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박범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지켜봤는지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꽃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또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신경이 곤두섰어요. 일주일 후 꽃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어요. 평범한 손님 같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카네이션 한 다발을 집어들었어요. 계산대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카드를 건네는 순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란 봉투는 잘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협박범이었던 겁니다.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작업실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오후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작업실에 들어간 남자는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하더군요.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일주일 후면 돈을 준비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꽃집 매출도 괜찮고 집도 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부평 이 지역에서 꽤 오래 장사했으니 돈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재산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저를 노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무엇을 더 알고 있는 건지 두려웠어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돈을 준비해 두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돌아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5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사진이 퍼질까봐 두려웠어요. 예진이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에게 연락했어요. 협박범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이 급히 꽃집으로 달려왔어요. 셔터를 내리고 작업실에서 만났습니다. 협박범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키는 175cm 정도, 각진 얼굴, 낮은 목소리. 민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분명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협박범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했어요. 센터 직원 중 한 명인 강태수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다고 하더군요. 강태수는 민석의 센터에서 3년째 근무하는 트레이너였어요.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최근 도박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어요. 민석이 퇴근 후 자주 어딘가로 가는 걸 수상하게 여겨 미행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강태수가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며칠 후 강태수가 다시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오전 일찍 왔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을 노린 겁니다.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다고 하더군요. 돈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강태수는 비웃으며 그럼 사진을 예진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보낼 수도 있다면서요. 급히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민석이 격분했어요. 당장 강태수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센터로 강태수를 불렀습니다. 폐점 후 둘만 남았어요. 민석이 강태수에게 협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오히려 비웃었어요. 증거는 자기 손에 있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대화는 곧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민석의 멱살을 잡았어요. 럭비 선수 출신인 민석이 반사적으로 강태수를 밀쳤습니다. 강태수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강태수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석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강태수가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경찰이 민석을 찾아왔습니다. 강태수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민석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CCTV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강태수는 입원 중에도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사진을 예진에게 보내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돈을 주든지 아니면 병원비를 대신 내주든지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석과 긴 대화 끝에 예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어차피 들킬 바에야 직접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알리기 전에 우리 입으로 말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예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석도 함께 왔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진은 무슨 일인지 눈치챈 듯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과 자주 만났다고,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어요. 감정적으로 의지했고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예진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SNS도 차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집 앞에 찾아가 봤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괴로워했습니다. 센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회원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센터 이미지가 나빠졌거든요.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진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이혼 서류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냈다고 하더군요. 민석은 서류를 받아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더 이상 붙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예진은 저와도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니라고,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고 했어요. 문자로 온 그 짧은 문장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딸을 잃은 것과 다름없었어요. 강태수는 결국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올렸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봤어요. 부평 지역 맘카페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꽃집 위치, 제 이름까지 다 알려졌어요. 꽃집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오래 거래하던 분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도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민석도 센터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고 회원들도 대량으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3년 동안 공들여 키운 사업이었지만 결국 센터 문을 닫았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걸 파괴한 겁니다. 딸을 잃었고 사업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어요. 지역 사회에서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석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거든요. 만날 때마다 후회만 커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꽃집도 결국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월세도 밀렸고 거래처 대금도 갚지 못했어요.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부평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짐을 정리하던 중 예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웃음을 제 손으로 지워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민석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딘가로 떠난다고 말했어요.
민석도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배달센터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서로 다시 만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부평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9년을 살았던 동네였어요. 꽃집도 단골 손님들도 익숙한 골목길도 모두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9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딸을 배신했고 사위를 파멸로 이끌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성을 지켰더라면, 욕망을 억눌렀더라면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어요. 지금도 가끔 예진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알 수 없지만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망친 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 웃으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태수는 폭행 사건으로 민석을 고소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어요. 하지만 그가 퍼뜨린 소문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과 댓글들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민석이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답장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관계거든요. 연락을 주고받으면 다시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입니다. 그게 편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욕망을 억눌렀더라면, 이성을 지켰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요. 저는 그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갈 겁니다. 딸을 잃은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진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다만 멀리서나마 딸이 행복하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 웃으며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습니다.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어요. 여기까지가 한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욕망과 이성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적 결말을 보셨습니다. 별빛 인생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